네, IP데일리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리는 AI, 그리고 이 AI와 창작자들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그 저작권을 AI 시대에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지식자산연구원의 유계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AI 같은 걸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승관 퍼니플렉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흔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저작권료를 걷어서 작가들에게 나눠주는 단체죠. 신탁기관이고요. 역사는 저희가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실제로 그 징수 분배가 일어난 건 1988년이에요. 네.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신생아 수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역사가 조금 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흔히 접하시는 저작권료라는 건 이제 저희 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인데요. 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또 분쟁 조정 역할을 하고 또 저작권 등록을 받는 등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있고요. 현재 진주에 본부가 있는 법정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지식재산연구원은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이름 그대로 한국의 유일한 지식재산 연구기관이고요. 지제처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퍼니플렉스는 뭐 역사가 한 20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IP 제작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슈퍼잉스나 엄마카토리, 다이노스타 같은 10년 넘게 된 IP들을 지금 현재 170여 나라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IP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전문 엔터테인먼트, IP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이제 창작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생성형 AI가 이 창작 분야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요즘 변화라면 음악 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장님? 뭐 일단은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선배님들은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작가들은 대부분 쓰고 있다. 근데 물론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술의 부존재와 법의 부존재로 인해서 그냥 100% AI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튜브라든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데 유통이 돼서 결국은 작사 작곡가들이 받아야 하는 그 저작권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잠식이 됐다 이미. 예, 이거는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기존의 가수들이나 창작자들이 좀 수익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뭐 기밀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저는 수치로 그것을 보고 있고 예, 대단히 늦었다 대응이 이 부분을 느낍니다. 예, 우리 애니메이션은 영상도 있고 또 뒤에 뭐 BGM이라든가 음악 분야도 있을 텐데 이 애니메이션 분야는 AI로 인해서 뭐 일이 좀 편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AI를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AI의 어떤 성장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니메이션 제작은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쪽에 프리 단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가속도가 점점점 많이 되어서 거의 한 반 정도는 하이브리드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를 AI로만 다 만드는 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올해에 이게 전환되고 있고 저희가 내부에는 실제 AX팀이라고 해서 이 기존에 있는 공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AI로 적용할 수 있는 전환 팀도 구성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새 시장에 나와서 저희가 경쟁력 있게 갈 수 없다라는 어떤 냉혹한 현실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저희가 좀 엄중하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네네. 회사로 봐서는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그렇죠.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밖에서 그 기준치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게 몇십억으로 제작을 하는데 밖에서도 실제 저희는 중국 쪽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체는 실제 저희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속돼 있어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인식이 좀 낮은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굉장히 가속도 돼 있단 말이죠. 거기 애초에 단가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로 제작되고 그걸로 서비스되는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생산성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경쟁은 더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단가는 낮아진 거는 낮아지고 저희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역설이인데 그래서 더 바빠진다는 게 결코 이게 AI로 해서 저희가 많은 걸 만들지만 저희는 더 바빠집니다. 더 바빠지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외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AI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AI를 통해서 하면 일단은 저희가 조금 사실 현타 오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문 음악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걸로 한 10년, 20년, 30년 어쨌든 그런 것을 기술을 쌓아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뤄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 접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AI 툴을 통해서 쉽게 물론 그게 완성도나 서비스 된 단계까지는 좀 많은 제한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자기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AI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일반인들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뭐 토끼와 거북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의뢰가 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리고 대본을 일단 만들게 되면 대본 자체도 사실은 요새는 AI가 씬을 구성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 씬 구성되는 걸 애니메이션 키를 뽑아주면 이미지들을 다 뽑아줍니다. 키 같은 걸 뽑아줘요. 그러니까 마스터샷. 대표되는 이미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실제 영상으로 만들면 영상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면 일단 어떤 구성에 대한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그게 서비스 하실 정도 단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간이 거기다 계속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완성도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은 그냥 쉽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제 서비스 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AI 직전하고 달라졌다.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는 빨리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 인원이 단지 기존에 있는 전문성들도 다 전환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결과로 지금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다 그러면 토끼 그림도 그려야 되고 거북이 그림도 실사로 다 그려야 되고 그걸 또 여러 장 네, 뭐 3D로 만들어야 되고 링이라고 뼈대를 심어야 되고 애니메이터가 해야 되고 또 후반 합성해야 되고 막 11개 공정이 있어요. 11개, 12개 공정이 있는데 지금은 두세 공정으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밑그림까지 전부 AI가 그려주고 네. 음악도 BGM도 다 만들어주고 붙어서 나오고 사운드까지 다 붙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럼 사람은 뭐 합니까? 사람은 초이스를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예.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어떤 거물급 작곡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문화생들이 있었고 문화생들이 레퍼런스를 수집을 해온다든지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뭐 우리 이제 음악업계에서는 리듬다이라고 기초공사 뭐 이런 거를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걔들한테 시키지 않고 순우한테 시켜도 그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시키면 한 반나절 걸릴 일을 얘가 1분 안에 옵션을 주니까 계속해서 주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선택하는 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거에서. 순호가 하여튼 음악을 AI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 같은데 예. 비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순호 같은 쌉니다. 네. 뭐 그 GPT 구독하는 가격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옵션에 따라서 점점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긴 하는데
가장 비싼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프로 작곡가한테는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닐 거예요. 그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이용할 때 주로 유료 구독이 뭐 3만 원 뭐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그 정도면 매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음악 뭐 영상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호를 하게 되는데 네. 그 AI가 이제 확산 이후에 그쪽 저작권 쪽은 좀 소프트웨어 저작권 쪽은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된 계기가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저작권의 방식으로 보호를 해왔던 것인데요. 물론 지금 이제 AI 등장하기 전에도 뭐 노 코드, 뭐 로우 코드해서 일종의 이제 블럭 쌓기 형식의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나머지 이제 코드를 뒤에서 짜주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고 나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제 말만 해서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를 짤 수 있는 그런 현상에 이르렀고 저도 좀 장남 삼아서 몇 개 해본 적이 있는데 간단한 웹페이지나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금방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수정 요구를 하면 또 고쳐주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초보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 문제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AI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다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던데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AI 회사인 엔트로픽에서도 회사 내 대부분의 코드들을 클로드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다 보니 한번 이제 엔트로픽의 소스 코드가 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고 보니까 본인들의 코드가 AI가 만든 코드여서 과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냐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지금 AI로 만든 거하고 AI로 만들지 않은 거가 뭐 달리 이렇게 뭐 구분해서 등록이 됩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로만 만들어진 그 이제 구별을 해보자면 이제 AI 제네레이트 되는 것이냐 아니면 AI 어시스트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통해서 AI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작권 보호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어떤 AI에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기재를 해서 그리고 내가 창작적 기여한 부분,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좀 기재를 해서 등록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등록 안내서를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이제 인간이 소명을 한 거를 어떻게 보면 믿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 저작권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그 어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현재 나온 기술 수준들이 이게 AI를 통해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그런 기술들이 뭐 추적 기술들이 제법 많이 있고 저희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등록을 하시는 분의 그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다만 이제 저희 저작권 등록에는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 자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에 허위 등록의 처벌에 좀 위험에 올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을 이제 제가 안내서를 통해서 그 AI가 이제 초래하는 문제점이랄까 그런 거라면 지금 뭐 저작권 위원회도 좀 그런 게 보입니까?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이걸 꼭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보면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갈등이랄까? 뭐 어떤 이런 여러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습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생성의 단계 이렇게 나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생성형 AI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되기 어려울 만큼의 결과물들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저작물들을 학습한 결과이다. 기존의 시나 소설들, 그런 여러 가지 어문들, 음악들, 애니메이션, 영상, 그림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 학습에 활용되었던 이 저작물들은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세계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100몇십 개의 소송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생성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AI가 만들어낸 것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일 수도 있고 그 자체를 또 생성물 자체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이슈도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I 어시스트 저작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 중에 인간의 창작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런 AI의 도움을 받은 것에서 어느 정도로 그 기여를 인정해서 보호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이제 우리 이시아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저작권료의 생태계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할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사실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고 그 실질적으로 왜 지금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 쪽에서는 그 예를 들어 작곡가나 작사하시는 분들이 AI로 인해서 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아니냐 내지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뭐 작사가나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나한테 왜 곡 의뢰가 줄어들었지 하는 부분도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방송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고, 수치 자체도요. 나 왜 저작권료가 줄었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왜 줄었지? 그거는 그만큼을 AI 음악이 잠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00% 그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게 지표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골치다. 그 애니메이션 쪽은 뭐 어떠세요? 그쪽에는 AI 이후에 어떤 아까는 이제 뭐 좀 더 바빠지시고 많은 걸 만들 수 있고 좀 편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 내지는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부적인 거하고 외부적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제작하는 안에 있는 인원들, 스태프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개 공정이 3, 4개 공정으로 추격되면서 거기에 있는 공정이라는 건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인 안에. 근데 그게 추격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X 전환이라고 거기서 저희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저희가 이제 선택 기회를 주되 그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전에 어떤 전문성이 다른 AI를 통해서 하는 전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외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아까도 회장님 말씀 비슷한 얘기인데 주로 외주했던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들 경우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급속도로. 저희도 내부에서 만드는 아까도 외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빼고 돌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해에 한 100편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30% 이상은 외주로 나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를 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는 물량들이 더 점점 내부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밖에서 일하시는 그 전문성이 있는 외주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기관들이 CF나 이런 부분 업체들이 사실은 전문 CF 만드는 영상 쪽이나 또 국가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캐릭터도 디자인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리랜서나 업체들이 그걸 받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관들도 캐릭터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업체들도 다 자기가 CF로 AI를 통해서 만들어요. 요새 밖에서 보시면 영상들 보면 상당히 AI로 나온 것들이 막 버젓하게 다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저 AI로 만든 건데 다 아는데 그게 공개하게 나오고 사실 방송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 그 일이 소멸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외주보다는 자체 제작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그렇죠. 현상. 그래서 IP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거기서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IP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IP를 만드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져요. IP라는 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IP들은 극소수죠. 거기서 또 이제 분별력이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건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유기현 연구위원님은 요새 이제 지금 현장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그 제도나 내지는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는 좀 어떤 이슈들이 AI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AI가 만든 것이 과연 이게 창작물인가라는 것부터 논의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거의 거의 통일된 생각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는 이 하나의 AI가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작 도구인데, 기존의 도구들보다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AI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P가 없더라도 누군가 아까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이 비록 저작권 인정은 못 받더라도, 만약에 그 음악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이사님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저작권의 이 AI가 하는 학습에 대한 부분, 또 AI가 생성물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고 또 유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행위를 좀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한물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AI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수백만 권의 책들을 이제 입력을 하기도 하고 곡도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학습을 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이제 이 AI와 저작권으로 생기는 소송의 개수를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14건인가가 새로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120여 건 넘는 사건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들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이제 유럽의 사례를 봤던 것인데요. 다만 이 규정들이 사실 지금과 같은 생성형 AI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포커스가 되어서 만들어졌던 규정들이고 이 규정이 이제 AI 시대로 확장되면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 법 안에도 이제 일반적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들 교육 목적, 도서관에서의 이용 이런 특정한 목적들 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공정이용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용이라는 규정의 해석들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이용들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정도의 범위는 허락이 필요한 범위다라고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 공정이용 규정의 여러 기존의 해석들, 판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면 이것이 인공지능 학습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내서를 준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TDM이라고 해서 사실은 연구용이라든가 학습용이라든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은 저작권 적용을 유예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 fair use, 공정 이용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유기현 연구원 보시기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주로 fair use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트레이닝에 대해서 학습용 데이터에서. 좀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TDM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이 TDM을 할 수 있게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두는 유럽이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공정이용 법리를 그대로 이 사건에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TDM 예외 규정의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것을 동의와 대가를 전제로 한 라이선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좀 그 방향성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해외 동향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TDM을 뭐 인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 인정은 하되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랑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허용을 하고 또 어떻게 권리자가 이 AI가 나의 이 저작권을 이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시아 회장님은 예. 뭐 본인 스스로 창작을 하시는데 우리 국내에는 창작자들은 순원이 이런 그 AI를 이용한 음악을 생성형 AI들은 사실 학습 단계를 다 거친 건데 어떻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창작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저는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이제 TDM이랑 페어 유즈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라. 그거 좀 그만 얘기해라. 그게 뭐냐면 TDM이 됐건 TDM 면책이 됐건 페어 유즈가 됐건 면책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 회사한테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몫을 어떻게 가져올 건데를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께였는지 어저께였는지 호주 얘기하셨는데 호주 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제 워딩을 보면 거기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워딩이 페어 유즈다 TDM이다 이게 아니라 호주의 저작권을 지키겠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대가 왔냐면 이제 뭐 학습을 어떻게 하는 뭘 어떻게 하는가 아니라 거기서 호주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겠어. 저작권을 강화해서 호주로 돌아올 그 쉐어가 많게 하겠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뭐 창작자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깨어나서 페어 유즈랑 TDM이 결국은 어디에 좋은 것이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엔트로픽, 뭐 GPT, 뭐 수노, 대한민국의 회사가 거기에 있는가? 없습니다. 다 미국 회사죠. 그럼 페어 유즈랑 TDM은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걸까요? 미국에 좋겠죠. 자, 우리는 지금 선택의 옵션이 없고요. 이미 판은 벌어졌고 학습도 끝났어요. 모든 AI 회사들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몫을 건져올 거야? 이제 그걸 논의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몫을 가져오느냐? 저작권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 페이지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사실은 진짜 이걸 뭐 카피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첫째 따져야 될 때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유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텐데 그 차차 이야기로 하시고 우리 그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쪽 업계의 이야기 내지는 의견이 좀 있습니까? AI의 예를 들어 이런 그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그쪽 업계의 의견이 좀 있을까요?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보호를 받고 싶은데 네. 사실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요. 영상도 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다 지브리나 이런 것도 다 한번 다 사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것들은 이제 벌써 이제 판은 바뀐 상태인데 그러면은 저희 거를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보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 상업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느낌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AI 쪽에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그거를 아까도 말한 호주가 됐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장치가 돼줘야지 사실은 이게 되는 건데 나머지는 그럼 각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단예로 지금 중국에서는 시댄스라는 그 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 AI 툴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적인 예로 들면 저희 슈퍼형스하고 엄마 까투리든지 이런 IP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우리 원작자거든요. 사용하고 싶은데 못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시댄스도 제출해요. 그럼 그때 열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그런 권리들을 그쪽에다가 제출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업체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종속이 되네? 우리가 우리 거를 쓰는데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작권 뭐랄까 지금 저희 창작 그거는 벌써
지나간 얘기예요. 벌써 지나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창작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들도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자기 그릇 안에서 재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재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얘들이 재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원리가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의 논의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도 저희가 창작했을 때 기반은 법은 돼 있지만 원론적으로 사람의 지금 의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거가 기반이 일단은 약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약해요. 그거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해놓고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법인가? 그게 어떤 제도의 그 기반이 일단은 팩트가 누구든 인정할 수 있게끔 이거 맞네요. 그 기반에서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불완전한 걸 베이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저작권 받았어요. 그럼 저쪽에서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거는 논리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좀 저희가 조금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창작자로서. 예. 이 훈련용 데이터는 우리는 따로 입법을 안 하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난 거네. 공정 이용으로 하자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공정이용 규정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대한 해석들이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규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TDM 규정 자체에 대해서 이미 만들었던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여러 창작자 그룹들에서 이 규정이 과거에 만들어졌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해석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놓고 다투는 것이나 지금 우리의 공정이용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이 산업이나 창작자 보호를 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정이용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국에서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공정이용 재판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강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적이 되게 많네. 그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거는 공정이용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네. 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정 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구분이 사실은 이 저작물을 무엇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지 또 그 어떤 저작물인지 그리고 그 저작물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이용함으로써 원 저작물에 미치는 그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네 가지를 이제 그 페어 유즈의 기본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는 이걸 이제 공정 이용으로 본 거는 그 AI의 훈련의 데이터를 쓰는 창작물들을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향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데이터들을 다 보고 패턴을 추출하고 스타일들을 추출해서 그런 공부를 한 뒤에 다른 그 산출물을 만드는 거다. 아마 이래서 이제 그 변형적인 이용, 뭐 영어로는 트랜스포머티브 유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판단은 아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그 AI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그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공정이용 규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AI 강국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TDM 규정이니 페어 유즈니 이거는 아직 뭐 정확한 거는 아직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과기부에서 나와 계시면 좀 재밌을 뻔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협회는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이라고 봐야 되고 문체부는 이제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과기부 쪽에서는 AI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작권이 좀 많이 걸리네. 이제 이 입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에 계셨으면 조금 재밌는 토론이 될 뻔했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일단 저작권 자체가 사실 이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원래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저작권을 지금 문제는 저작권을 누구나 쉽게 어떤 저작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만드는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가 됐을 때 그러면 나중에는
또 좋은 저작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작권을 보호해주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또 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건 애초에 저작권의 목적에도 반하는 거고, 저작권자들도 그걸 원하진 않을 거고요. 계속 후속 저작물이 발전된 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아까 호주 말씀하셨는데, 호주에서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뭐 TDM 규정이냐 공정이용 규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뭔가 이용하는 것을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해결하시려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이제 좀 주의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왜 우리나라 예전에 인터넷 처음 발달할 때도 좀 비슷했었는데, 그때 뭐 싸이월드에서 음악 가지고 하고 뭐 도토리로 음악 사고 이런 거 할 때도 문제가 엄청 많아서 막 소송하고, 뭐 유튜브에서 뭐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거 따라 했는데 그게 공정이용이다 아니다 말도 많고, 그때도 엄청 소송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이제 징수 체계를 좀 바꾸고 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돈 주는 문화를 만들고 또 인식 개선이 일어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 2008년 이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불법 다운로드 받고 했는데, 최근에는 인식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국가도 노력하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있고 해서 좀 발전하고 있고, AI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그런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과도기 단계니까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여기서 이제 피해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 AI 훈련용 데이터를 공정이용이라고 본 거는, 사실 AI의 대부분 첨단 AI가 미국 기업들이고, 첫째, 뭐 국익을 고려했다는 측면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AI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이제 기초 그 데이터로 이용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더 공익에 도움이 될까? 아마 그런 판단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AI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치우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꼭 반드시 지금 현재 미국의 판단이 예, 예. 공정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일부 지금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 상태여서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AI 학습을 공정용으로 본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다만 공정용 법리를 통해서, 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